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능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수능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녀보다는 손주뻘들이 수능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저희가 전화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시험 볼 때는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수능 한파 이런 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어떤 아무 사고 없이 수능 잘 치러지길 바라고, 수능 치러지는 학교 주변에서는 공사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내일 낮 1시부터 2시 반까지인가 영어 듣기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세요. 학교 근처에서는. 알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우리 1년 동안 준비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 갖고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시험 안 봐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사실 제가 어제 준비했던 내용인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이라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김건희 얘기부터일까요? 김건희가 오늘 김건희 보석 얘기 궁금해 하시는구나. 김건희 보석 얘기부터 할게요. 김건희가 보석 청구를 신청을 했고 그 보석 청구를 재판부에서 오늘 심사를 하잖아요. 현재 김건희가 여러분들 구속영장 어떤 실질 심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오고 그러지만 이런 그 보석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것만 보셔갖고 오늘 새벽에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판부가 양측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 그 다음에 김건희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보고 이거를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보석 허가냐 취소냐 각하냐 이런 것들을 정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김건희가 재판부에 나와갖고 오늘 재판장에 나와갖고 구속하는 얘기가 가관이 아닙니다. 풀어만 주신다면 전자발찌라도 차겠습니다. 예,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도 안 쓸게요. 이 도둑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년 말을 뭘로 믿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풀어만 주신다면 전자장치도 뭐든지 차고 휴대폰도 안 쓸게요. 제발 풀어주세요.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예. 그랬더니 우리 특검에서는 뭐라 그랬냐, 아마 석방이 되면 주요 증인들을 협박하고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출 것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자료를 재판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보석 허가냐 신청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안에 월요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말 끝에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월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그거부터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국무회의에서 그 김민석 총리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특검이 지금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담한 자들을 사실상 공무원들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내란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번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사실 색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동요할 겁니다. 특히 어디가 가장 동요를 하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찰 조직은 알게 모르게 이미 뭐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 얘네들이 가장 여러분들 내란의 밤 때 국회를 봉쇄하고 어떤 체포조까지 출동했던 경찰 새끼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직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지금 4대분 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찰서장들이랑 이놈들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내란 가담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아마 경찰의 어떤 그 파장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첫 번째 뽑았냐면요,
네이밍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건 뭐냐, 헌법 존중 TF라고 꾸렸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같으면 어떻게 꾸렸냐면 적폐청산 TF라고 했을 겁니다. 이 적폐청산 TF라고 하면 뭔가 이게 공격적이고 한마디로 이념적이고 진영주의에 편승돼 있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 TF라고 하면 여야의 싸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헌법 존중 TF다라고 해서 이거는 말을 참 잘 지은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알다시피 49개의 행정부처에다가 다 하는데 뭐 검찰, 경찰, 법무부, 외교부 뭐 뿐만 아니라 모든 법무부 뭐 다 지금 내란에 동원됐다는 흔적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란 1년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란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무도 지금 처벌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처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내란의 그 주요 공범들도 지금 뭐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담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정했냐?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경찰을 타겟이라고 했는데 경찰 안에서도 이게 논쟁이 되게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았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했었고 거의 최상목 한덕수가 4개월을 권한대행을 했어요. 요때 승진자들이 졸라 많아요. 공무원들. 그거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덕수 최상목 대행체제 때 승진했던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놈들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어떻게 찾지? 이상하다. 그때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고 승진했던 놈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놈들 명단이 있잖아. 찾기 쉽잖아. 이러면. 그쵸? 분명히 그때 막 알박기 하고 경찰도 막 2계단 특진하고 이런 새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내란에 협조해서 승진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야, 내란에 협조해도 저렇게 특진을 하는구나, 승진을 하구나,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 존중 TF를 띄우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란을 반대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공무원들은 쌍수 들고 환영을 하는 거고, 그때 느닷없이 승진해갖고 지금 떨고 있는 놈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윤석열이 탄핵 때도 한덕수랑 최상목이가 거의 4개월 가까이 본인들이 거의 인사와 어떤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면 계엄에 연루된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찰이 가장 많을 테고 아마 경찰이 조금 뒤숭숭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지금 4대문 안에 있는 경찰서장들,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놈들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얼굴까지 다 보여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들이 뭐 벌벌 떨 수도 있고, 응? 뭐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이거 결국은 징계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비했죠. 그거 뭐냐? 정책 감사를 폐지를 법제화하겠다. 한마디로 그 정부에서 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실무자들은 다음 정부가 들어도 정책 감사나 감사원이나 이래서 정책 감사를 폐지를 법제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 직권남용죄 수사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위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금 5개월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또 이거 나중에 우리 정권 바뀌면 우리 또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감사는 감사에서 자체를 폐지시키는 법제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원법, 이건 감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에서는 처우와 개선, 포상을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정권 말기에 뭐 그 정권이 어떤 레임덕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가도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하고 이 민주당 정부를 믿고 일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왜 여러분들이 정권 말기가 되면 왜 복지부동하고 왜 눈치를 볼까요? 또 정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당연히 민주당이지 이런 개념을 갖게를 하면 공무원들은 어차피 민주당이 정권 잡을 건데 이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좋은 것도 실행하다가 전 정부 감사원에서 뒤지고 조지면 괜히 자기네들이 피해 입을까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저들에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내란 청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지 않다 보면요, 시간이 흘러도 잘못한 놈들 계속 족치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지 않아야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구속시킨 놈들을 절대 사면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이 30년만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 새끼들 30년 안에 못 나와요. 어떤 민주당의 대통령이 누가 나중에는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될지 모르지만 저것들 김건희, 윤석열 사면한다 그랬다가는 그 정권 박살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내란 청산에 진짜 우리가 저놈들에게 단죄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절대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관봉띠 사건 및 쿠팡 외압 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순서 그런 거를 순서는 국회에서 요구하고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대통령한테 온 거니까 대통령이 다시 보냈어요. 추천인은 7명입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유종환 배지훈 변호사, 내란당이 추천한 구본진 김영정 변호사, 이렇게 해갖고 7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이 이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15일까지, 언제죠? 지금 10일이니까 15일까지 2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7명에서 그 대신 과반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이 찬성을 하는 후보를 2명을 추천을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재명 대통령이 고르면 특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특검이 2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어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하나고, 그래서 특검은 1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15일까지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1명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 잠 안 오겠죠. 엄돼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요즘 계속 TV 틀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보면 막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 엊그저께 울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통령이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여러분들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지금 사실상 민주당 돕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방 다니면서 거기 주민들이랑 거기 지자체장 나오게 해갖고 타운홀 미팅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자체장,
기초단체장 다 뽑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잔뜩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많은 이 시기에 지방 다니면서 그 현안을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지역 현안 해결해준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왔는데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 여기 경기 북부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몇인 줄 아세요? 74.5%까지 나와요. 64에서 74.5%까지 나와요. 경기도 전체는 58.1%인데 오히려 경기 북부, 예전 같으면 경기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이 있어갖고 국민의힘이 옛날엔 유리했었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대북전단지나 이런 전쟁의 위험에서 한층 벗어나니까 경기 북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게 의외죠, 여러분. 그렇지, 대북 방송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하나 안내 방송해 드릴게요. 경기의 마음을 듣다 11월 14일 금요일 날 경기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장소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신청을 하시고 14일 날은 경기도로 갑니다. 지금 어디 갔나 봐요. 부산, 강원, 대구 타운홀 미팅으로 국힘 이재명 대통령 진짜 머리 좋지 않아요? 봐봐, 부산, 강원, 대구 여기를 먼저 돌아. 이거 국힘당 강세 지역이잖아. 그렇죠? 부산, 강원, 대구 그다음에 뭐 울산도 얼마 전에 간 것 같고 국힘당 당 강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돈 다음에 14일 날 이렇게 딱딱 돌고 그러잖아. 아마 경기 북부에 가면 포천이나 이쪽 보면 그 군부대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그 개발 제한 구역이 너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개발 그 군부대 지역 현실적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아마 지지율 엄청 올라갈 거예요. 대통령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황교안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잠깐 하고 갈게요. 그래도 황교안이가 체포됐죠.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황교안이를 영장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장동혁이가 너무 고마워요, 장동혁. 그쵸? 고마워요, 장동혁.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황교안이를 특검에서 체포하고 영장을 쳤더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 봐요. 그쵸? 국힘당도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우리가 데모하고 그런 거 많이 봤나 봐요. 안 어울리잖아.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 예전에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억울해하고 아파하는 건데 황교안이는 그냥 부정선거에 빠진 그냥 정신 이상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다 도라이다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 아니 내 말 맞지 않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 황교안이가 여태까지 뭘로 떠들었는지 보면 부정선거론을 2020년부터 떠들었어요. 응?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선거론 떠들고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고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야당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장동혁이는 약하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야당 탄압 모두 말살할 텐가 이 정도의 성명이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대박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 싸우자. 네.
뭉쳐봐야 극우들 뭉치면 결국은. 근데 장동혁이가 저렇게 나와주니까 참 고마워요. 응?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불법 계엄 불법 계엄 옹호하고 그렇잖아요. 불법 계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에다가 서부지법 그 난동 때도 옹호해 줬던 뭐 의인이다라고 했던 놈이라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국민의힘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황교안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나보다 우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데모를 좀 하려면 좀 자주 잘 좀 하든가. 너무 못해. 이게 뭐야? 응. 뭐 교수형 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뒤에 뭐라도 좀 갖다 놓고 좀 뭔가를 좀 해야지. 혼자 마요기에다가 이렇게 밧줄 하나만 있으면 교수형 딱 당하는 심정이잖아. 안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어. 무슨 뭐 단상도 아니고 뭐 이렇게 허접하게 해놨어. 예. 하긴 쟤네가 살면서 데모를 할 일은 없겠죠. 오늘 내란 특검에서 내란 선동 저는 왜 여러분들 황교안이 체포를 의미 있게 보냐면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윤석열이나 내란 수괴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유튜버들이나 국힘당 의원들이나 이 내란에 선동하고 선전하는 내란이 잘 됐다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 내란 선동과 어떤 내란 선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었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모의 갖고 정당이 해산될 정도였는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결국 황교안을 자택에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다음은 이제 절로 번지는 거죠. 이제 전환길 그 다음에 그 정광훈 전환길 쌍전과 이제 뭐 거기에 동요했던 국힘당 의원들도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저것들이 아무것도 신경 안 썼는데 내란 선동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가리들만 치면 뭐합니까? 그 밑에서 진짜 잘못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새끼들 반드시 처벌해야지. 또다시 이런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해야죠. 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대충 겉에만 쓱쓱쓱 닦고 처리한 것 같이 하면 안에서 썩어 빠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고 옹호했던 자들은요, 이거는 반국가 행위예요. 제 말 맞죠? 이건 반국가 행위입니다. 반역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 반드시 세게 해야 되고 저는 이게 계속 좀 이루어져야지 이 내란 선동의 구구들도 이제 주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범들은 진짜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것들이 진짜 한번 떨어져 봐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훈이가요, 느닷없이요,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정성호, 추미애, 조국 나와 토론하자. 김어준 방송이라도 좋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요즘 막 존재감 뿜뿜 내려고. 근데 미안한데 왜 한동훈이가 정성호, 추미애, 조국 나와 토론하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 법무부 장관들이잖아. 지도 법무부 장관 했다라는 거예요. 정성호도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도 전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자기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김어준 방송이라도 나와서 우리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동훈아 정신 좀 차려. 정성호는 대한민국 국회 5선 국회의원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이야. 너 뭐야? 너 당원이야? 너 그냥 배신자잖아. 니네 당에서도. 캣불도 없는 새끼가 왜 정성호가 너랑 토론을 하겠니?
뭐 좀 갖춘 다음에 좀 급이 맞아야지 할 거 아니야. 추미애 의원은 육선 의원이고 현직 국회의원의 법사위원장이야. 넌 배신자잖아. 윤석열한테 총 맞을 뻔한 배신자. 국힘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배신자. 뭘로 추미애랑 토론을 하자는 거야? 응? 조국 장관? 야, 조국 장관은 그래도 당대표였어. 정당의 대표고 12석 당대표로 23일날 또 당대표가 돼. 너랑 레벨로가 안 맞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랑 하자. 동훈아. 동갑인데 나랑 하자. 제가 지금 개청소라는 이런 사람과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랑 해, 이 새끼야. 너 나 고소도 했었잖아. 또 이 새끼 또 허위사실. 너 네 팬클럽들이 한동훈 모욕했다고 날 고소했는데 이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화했잖아. 이 사람 고소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가 해주십시오. 이지랄 떨었잖아. 너 나랑 해도 안 돼. 응? 아유 진짜. 나랑 1대1로 하자. 뭐든지 다 해줄게. 내가 TV 조선도 나가줄 수 있다. 야, 급이 좀 맞는 사람이랑 해. 하바리가 뭔 정성호 추미애 조국에. 나랑 하자. 그 다음 한동훈이를 또 저격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홍준표 전 시장이죠. 검찰이 저 지경이 된 것은 윤석열 한동훈 탓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 이 새끼 존나 혼날라고 진짜. 한동훈이는요, 제가 왜 한동훈이가 정치 초짜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정치인들이 한동훈을 의외로 잘 이용하더라고.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딱 건드리면 반응이 바로 와요. 진중함도 없고, 안 그래요? 신중함도 없고 진중함도 없고 아직도 검찰이 몸에 배 갖고 뭐 이렇게 딱 건드리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여러분들 검찰이 저지게 된 것은 윤석열이랑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하면 한동훈이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 일부러 저렇게 냅두는 거예요. 홍준표를 탈영병이라고 얘기했죠. 입 좀 다물라. 배신자나 탈영병이나 똑같은 새끼들끼리.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2부로 넘어가야 되겠네. 예, 여러분들 이진관 재판장님 재판 보면 여러분들 속이 뻥 뚫리죠.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들 한덕수의 1심은 내년 1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1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왜 내년 1월이요? 그게 아니라요. 뭐죠? 재판을 11월에 마친다고 한 거죠. 재판을 11월에 마치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고 그 검사가 구형한 것을 재판관은 한 달 정도 자료들이나 뭐 같은 거를 법리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판은 11월에 마치고 선고를 검찰은 구형을 하는 것이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선고를 하는 거죠. 내년 1월에 선고를 선고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제일 빨리 내란 사범들 중에서 내년 선고가 가장 빨리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재판에 한덕수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김용현 과태료 500만 원씩 쳐맞았고요. 구인영장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500에 구인영장.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 안 할 때 여러분들 조태용이 구속됐죠. 조태용이는 빼박이에요, 사실. 조태용이는 구속될 거라는 것은 아마 다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국정원법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걸린 겁니다. 왜 빼박이었냐면 국정원의 CCTV를 국힘당에다가 제공한 자체가 정치 개입이에요. 그게 결정타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셔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어떤 자기 어떤 홍장원의 그런 뭐 그 체포리스트 사살 명단 이런 것들을 흔들기 위해서 민주당과 양쪽에 제공한 것도 아니고 국힘당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제공했다는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결정타가 그 홍장원의 증언이었대요. 홍장원의 증언이 진술이 결정타였대요. 뭐냐? 그러니까 조태웅이가 이 구속된 사유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에 지금 원장님, 지금 이렇게 11명이 체포 명단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원장님,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명령을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물어봤을 때 알고 있었던 거죠. 개총수님 누구 성대 이영순마저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어디 누구를 믿고 방송을 해? 응? 이영순마저 그렇게 그냥 아하하 해줘야지. 이영순마저 누구 성대모사냐 따지면 내가 누구를 믿고 방송을 해? 어? 네. 어쨌든 하여튼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결정타였고, 조태웅이가 구속된 이유는요,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런 체포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홍장원으로부터 조태웅이가 보고도 받았잖아요. 근데 국회에다 그걸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국회 보고 위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정법 개정 이후에 첫 적용이 된 국정원장이 구속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 다음에 계엄의 사전을 알고 있었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 누구 구속될 차례냐면 박성재입니다. 저번에 영장 기각 한번 돼갖고 지금 뭐 따뜻한 뭐 온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드디어 이번에는 못 피해갑니다. 이번에는 박성재가 내일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박성재 내일 100% 구속됩니다. 이번엔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에서요 생각하지 못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특검이 박성재가 빠져나간 길을 계속 살폈잖아요. 응? 특검에서 박성재가 빠져나가니까 자기는 그냥 소관 업무였다, 계엄 업무였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특검에서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을 했대요.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좀 알려드리면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이라는 게 UFS라는 훈련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는 따랐다라는 거야. 박성재는 어떻게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뭐 UFS 연습 계획을 법무부가 따랐다 요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특검은 실제 이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은 계획 내용과, 그러니까 연습 내용과 계획 내용, 그러니까 연습할 때 내용과 실질적으로 박성재가 그날 조치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빠져나갔던 거는 평소에 국가 비상상황 때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연습 내용대로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습 내용대로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어떤 조치한 것은 그 내용과 달랐다는 것을 특검이 이번에 규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 여력 확보 지시, 그 계엄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알고 있었죠. 박성재는 알고 있었듯이 뭐 어떤 내용도 삭제를 하고 결정타가 뭔가 봤더니요, 박성재가요 계엄 당일 CCTV에 뭐가 찍혔냐면,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알죠?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장을 박성재가 불러서 야 이러면 이거 계엄 선포문 이거 하자야 빨리 가서 사인 받아와. 한덕수는 이걸 다시 만들라고 했잖아. 근데 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국무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이건 뭐야? 얘는 계엄이 이미 계엄 선포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결정타라는 거야. 얘는 그냥 계엄이 불법인지 모르고 뭐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가 오히려 계엄이 불법이 안 되게끔 지가 강희구 비서실장한테 부속실장한테 사인 받아오라고 했던 게 내일 여러분들 영장 실질 심사가 일어나니까 아마 내일은 구속 당할 겁니다.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일은 얘는 가요. 이 새끼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내란 우리 친일 쿠데타 일어날 때 여러분들 방첩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군 내부나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해외에 나가서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첩보 활동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군대에서도 옛날에 기무사 그 기무사의 업무가 지금 방첩사가 하고 있죠. 이 방첩사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군대에서 왜 이렇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방첩사 대령은 일반 보병들 사단 이런 데 가면요 별자리랑 맞담배를 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헌병 대장 같이 이 기무사 대령이나 이 방첩사 대령 애들은 투스타랑도 맞담배 핀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군에서 여러분들 헌병대뿐만 아니라 이 방첩사가 왜 군에서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이질을 했냐면 수사권이 있어요. 방첩사가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방첩사 새끼들이 어떤 10개의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어요.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건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이런 것들을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네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 대령이 가갖고 사단장 체포해갖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불법 계엄의 가장 선봉장이 누구였냐? 여인영이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방첩사의 이제 수사권과 조사권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나 또는 경찰 국수본으로 다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방첩사가 이제 수사권을 그러니까 검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태까지 기득권 유지한 게 수사권 갖고 있어갖고 쩔쩔매게 했잖아요. 수사권 박탈하는 겁니다. 이제 경찰 국수본 아니면 국방조사본부에서 가면 이제 평범한 군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인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얘네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거를 먼저 봐야 돼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가올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친윤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항이에요. 저항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사실상 이거는 항소하면 안 된다라고 내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노만석이랑 정진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수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정부의 외압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요,
검찰이 지금 뭐 일제히 반발하는 것 같지만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장동 사건이 언제 수사가 시작됐죠? 대장동 사건이 언제 수사가 시작됐죠?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 1차 수사가 시작돼요.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여러분들 2021년 9월에 수사한 사건이 이번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7년, 8년, 뭐 4년 이렇게 받은 게 1차 수사팀이 수사한 거였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팀이 그 수사를 해서 이번에 민간업자 5명이 기소가 됐고 그거에 오늘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2차 수사팀이 만들어져요. 2022년 7월 윤석열이가 정권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2달 만에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버려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2차 수사팀이 1차 수사팀을 싹 날려버리고 윤석열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차 수사팀을 친윤검사, 그게 바로 강백신을 중심으로 2차 수사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뭘 했냐? 이런 민간 사업자나 개발 비리 의혹에 치중한 게 아니라 이재명 잡기 위해 몰두한 게 강백신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사실상 2차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셨어요? 이번에 개발 비리 민간업자 5명이 구속됐잖아요. 이거는 2차 수사팀이 수사한 게 아니라 1차 수사팀이 수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차 수사팀이 수사한 거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는 수사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냐면요, 검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났어요. 검찰 내부에서. 왜? 그 당시에 1차 수사팀은 이거 수사가 자기네들이 개발 비리 업자들 수사 잘해갖고 이번에 1심 선고가 만족한다야. 근데 2차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만 주구장창 잡고 물고 늘어졌는데 선고문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리가 없어요. 배임이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번에 검찰 내부망에 뭐 비판한 글을 썼다, 뭐 36명이 썼다,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1차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네가 기소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칠 것 같습니까? 1차 대장동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에요. 그리고 1차 수사 공판팀 그러니까 1차 수사팀들의 공판을 이번에 2차 공판팀들이 아예 의견을 배제했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1차 수사팀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추징금이나 형량이나 만족스럽다 그러면 1차 수사팀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강백신 검사를 중심으로 한 친윤 검사들이 1차 수사팀에게 이거 항소할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배제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모두가 뭐 검사들이 했다, 뭐 정의로운 지네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은 분명히 다르고요. 1차 수사팀의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의견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1차 수사팀이 지금 드디어 별도의 입장문을 내려고 논의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이 지금 4분이 일어났어요. 이게 만약에 심우정이가 윤석열 항소 포기해갖고 풀어줄 때 검찰이 이렇게 시끄러웠다라고 하면 검찰은 그래도 나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느닷없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건수 잡았다는 듯이 검찰 한동훈 신났죠 지금. 이건 뭐냐면 검찰 보안 수사권 달라고 아마 집단적으로 아마 앞으로 개길 거예요. 아직 자기네들이 내년 9월부터 사실상 검찰청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힘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예사롭지가 않은 게 잘못 걸렸어요. 예전에 송영길이나 뭐 이런 뭐 우상호나 이런 핫바지들이 있을 때 당대표면 검찰에게 고개 숙이고 아니면 입으로만 했겠죠. 청청래야 지금. 청청래 뭐라고 하는데 들으셨어요? 정치검사 반란 엄단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검사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고 왜 연병을 떨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검찰도 공무원인데 이 새끼들은 파면이 없어요. 검찰은 이게 파면 제도가 없다 보니까 검찰을 징계가 최고 수위가 해고예요, 해고.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것들이 파면이 없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뭐 반발하고 연병을 하고 그래도 그래봐야 나중에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은 검사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이 저렇게 그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불손하게 하는 게 전부 검사 징계법에 파면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을 수정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을 폐지를 하고 더 중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게 그걸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검사는 파면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회법과 헌법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직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검사징계법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니들 까불어? 그래, 그럼 파면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니들 파면 당하면 왜 이게 여러분들 파면이 무섭냐면요. 이게 파면을 당하면요 변호사 개업을 못해요. 이재명 씨 같은 민주당을 칼면 나가 이 메론 하나 처먹어 이 정신 안드로메다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어디 가갖고 밤에 들어와 갖고 칼만이 지랄하니. 아이고 아이디는 꼭 어디 비응다리 핫바리 같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검사들의 집단적인 이 항명, 이건 국기문란, 이런 파면, 법 개정을 통해서 니들도 공무원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징계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헌법에는 검사 탄핵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충돌 양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검난, 이것도 제2의 검난입니다. 제가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서 검난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민주당은 왜 그러냐?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저것들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단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노만석이나 정진우 그리고 일부 친윤 검사들은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검난을 일으킨 이유가 도망가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여태까지 있다가 일부는 벌써 옷 벗고 나갔고, 이번에 쟤네들이 이제 검찰청 폐지가 입법화됐고, 어떻게 보면 도망갈 구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꾸 변호사 개업하고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라는 것들을 저것들이 철저하게, 노만석이나 정진우나 2차 수사팀이 철저하게 저들이 의논을 해놓고도 마치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이, 저것들을 제가 보면 그냥 이번에 사표 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또 똑같은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던졌다. 이 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선택적 반발.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과거 같으면
어떤 이런 집단 반발을 하고 그러면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감흥이 없죠. 일명 타격감이 1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그동안 이런 선택적 반발을 국민들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심우정의 어떤 그 윤석열 도망가는데 일조루라는 항소 포기, 그때도 검찰은 조용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만든 겁니까? 내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국민들,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들을 또다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수계를 밖으로 풀어준, 이거를 아직도 얼마 전 일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반발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누군가가 또 윤석열 같이 제가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놈이라도 한 명,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했으면요, 날리지도 못합니다.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은 구심점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노만석이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떻게 되죠?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체제. 다 검찰이 스스로가 판 무덤들이에요.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년 10개월 동안 오로지 정적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그 혈안된 그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항명 검찰 엄벌하겠다, 정관 예우도 봉쇄하겠다,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파면을 넣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옷 벗고 나가면 정관 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소송 벌다가 마치 명예롭고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한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검사가 스스로들이 공무원인 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언론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외압이냐, 노만석과 정진우의 어떤 그 의견 불일치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만큼은요, 이 사건의 본질에서 비켜나가지 마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요, 정성호 장관의 외압도 아니고요, 노만석과 정진우의 의견이 충돌한 것도 아닙니다. 왜 제발 진짜 기자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나 이 언론에서 왜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대장동 사건은요, 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비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게 2차 수사팀이 실패해서 이 사건을 사실상 2차 수사팀의 완패가 됐기 때문에 이놈들이 지금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이 방향이 옳았냐 이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걸 먼저 따져야죠. 안 그래요? 유일하게 유동규를 회유해갖고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 잡으려다가 오히려 재판부에서 유동규에게 더 엄한 형량을 때리니까 이 2차 정치검찰들이 당황한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죠? 이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엄하게 추궁을 하고 50억을 처먹었던 정관예우 판검사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없고, 오로지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를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재명 사냥감으로 썼던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왜 본질을 비켜나갔고 항소를 한 게 잘한 것이고 안 한 게 잘못다, 이걸로 비껴가냐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됐잖아.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된 걸 비판을 해야지. 그렇죠? 제대로 된 언론이면 대장동 사건의 출발과 시작, 1차 수사팀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했고, 그 민간업자들과 50억 흘러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막은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1차 수사팀을 전부 배제시키고
강백신을 중심으로 한 친윤 검사들을 만들어 나갔고 사건의 방향성을 완전 틀어갖고 이재명 사냥으로 갔던 게 이 사건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언론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대장동 사건을 진행을 했고 대장동 사건의 개발 비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정적 죽이기에 나섰는지 그거를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지. 그쵸? 뭔가 잘못됐잖아. 정성호가 항소하지 말라 그랬냐, 노만석이랑 정진우랑 말이 엇갈린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모두가 외면하고 있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뭔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쵸? 제발 언론들 대장동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1차 수사 때 민간 업자들 5명 이번에 구속된 것도 1차 수사팀이 했던 것이고 도대체 2차 대장동 수사팀은 무엇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야죠. 모든 언론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놓고 마치 자기네들이 기소한 것도 아닌데 1차 수사팀이 기소한 5명 민간업자들이 뭔가 그러니까 민간업자 5명의 형량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에서 빠졌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제 말 맞죠? 2차 수사팀의 불만은 이재명 잡으려고 여태까지 유동규를 회유하고 연병을 떨었는데 1심 선고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라고 나오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자기네가 조작했는데 판사들이 이걸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지금 정성호가 외압을 가했냐, 노만석 사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왜 이 지경이 됐나, 대장동 사건이 처음과 지금의 현실 뭐가 잘못돼, 이걸 분석을 하고 이걸 밝혀줘야죠.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온데간데도 없고 검찰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사냥하기에 급급했던 강백신과 어미준 이런 정치검사들이 이 대장동에 진짜 돈 먹고 도망간 놈들은 다 놓치고 오로지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따라다가고 김용,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쪽에다가 돈을 먹었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뜬금없는 7천억 원을 날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요거에서 너무 빗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큼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는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검사들을 진짜로 이렇게 이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진짜로 저는 좀 해야 된다. 검사진갑법을 빨리 폐지를 하고 파면과 중징계를 하게끔 해야지. 결국은 이 새끼들 검사장 달고 나가갖고 변호사 개업하면 결국 대기업 사건은 자기가 다 맡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관예우 우리가 해줍니까? 우리가 못해요. 제가 저번에 저런 말씀드렸죠. 검사장 달고 은퇴하면 개업식 한 첫 해는 부르는 게 갑이에요. 어떤 만약에 대기업의 비리가 터졌다. 나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다. 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재벌들이 그 중앙지검장 찾아가서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까지는 정관예우를 받아요. 그 정관예우라는 게 부르는 게 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승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장 출신은 뭐 억 단위예요. 일단 변호.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검사장을 쓸 수는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장검사 출신은 뭐 5천, 3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부장검사 출신은. 부부장검사는 얼마, 평검사는 얼마, 사시 출신은 얼마, 로스쿨 출신은 얼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도 대법관 출신은 얼마, 헌재소장 출신은 얼마, 부장판사 출신은 얼마,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그 출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모든 정리를 하면요, 검사들이 저렇게 지랄을 하는 거는요, 지네가 기소한 사건은 사실 다 배제됐잖아요. 2차 수사팀은 무조건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수사였고, 이번에 민간 개발업자 5명이 이번에 1심 선고 나온 거는요, 1차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그 1차 수사팀이 기소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고, 유동규를 회유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냥하려다가 오히려 유동규의 증언들이 유동규가 오히려 더 센 형을 받게 되는 아주 이례적인, 검사의 구형보다 재판사의 선고가 더 높은 그런 형량이 벌어졌고,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한 항명, 특히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난리치는 거는요, 특히 이 대장동 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는요, 유동규가 무서워서 그래요. 만약에 검사들이 지죽은 듯이 있어버리면요, 유동규가 저 새끼들 끝났구나 하면서, 유동규가 지금 거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유동규의 입에 의해서 2차 수사팀은 재판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아직 우리 안 죽었어 라고 하면서, 유동규 너 입 함부로 벌리지만 저는 이게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항소도 안 하고 검찰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정권 바뀌니까 뭐 배를 가르니 그랬던 놈들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나서서, 왜 그러냐면 이 검사장급 18명이랑 지청장급 8명, 그 다음에 이 뭐 좀 30몇 명 이 검사들 보면요, 원래 친윤 검사들이 한 150명 정도 됐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후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김건희 사건 덮을 때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이 한동훈을 포함해서 윤석열과 갈라서는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사실 친윤 검사들을 버렸고, 그래서 한동훈 외에 그때도 많이 나갔고, 한 처음엔 150명 정도 됐었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다 털 털어갖고 한 30몇 명 남아있다라고 사실 이번에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얘네들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 말고도요, 잘 보시면 대장동 사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성남 FC 사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를 회유했고, 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은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요. 성남 FC 사건도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을 회유했고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지금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다 보면 이 재판이 다 뒤집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나 이 검사 징계법이 개정이 될 법은 얘는 진짜 감옥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야 우리 안 죽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 기소는 옳았고 우리는 회유를 한 적이 없어, 협박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네들은 아마 사표도 못 던져요. 지금 이 사건을 얘네들이 사표 던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이 공소를 유지하지 않고 밖에 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했던, 지금 뭐 김성태도 지금 말 바꿀 준비하고 있고, 유동규, 김성태 뭐 다 지금 뭐 남욱, 정영학 말 다 이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나갔다가 나중에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유동규는 거의 90%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지살길 찾아야죠. 민주당이 또 오늘 법사위에서 제대로 한 방 매겼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검찰의 특수활동비, 여러분들 검찰의 그 특수활동비가 있고 특경비가 있어요. 검찰이 쓰는 돈은요, 특수활동비가 하나가 있고요, 특경비가 있어요. 근데 원래 검찰의 특활비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틀어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다 통틀어서 날려버렸잖아요. 10원도 안 주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알았다, 반성문 써오면 좀 주겠다라고 해서 검찰이랑 해갖고 72억을 주기로 했어요. 검찰에 72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반발을 했죠. 그랬더니 민주당이 20억을 깎았어요. 왜 20억을 깎았냐? 이번에 반발하면서 성명 낸 18개 지검장 속해 있는 그 지청,
지검장 어디 지검 거기 지검장들이 속해 있는 데는 20억씩 전부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20억을 깎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이 정부 안에 72억이에요. 지금 예결위를 하잖아. 예결위라는 게 뭐냐면 내년에 검찰한테 특활비를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법사위에. 봤더니 72억이야. 그러면 이 72억을 검찰이 나눠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72억 중에서 20억을 특 경비로 뺐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특활비 중 20억을 특수 업무 경비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수활동비는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비밀 사건이나 마약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이 두 개요. 특활비,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특수업무 경비. 특활비로 72억을 다 포함했는데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을 72억 중에서 특경비로 20억을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은 52억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특활비를 특경비로 전환을 했냐? 특경비는 전부 영수증을 청구해야 돼요. 특경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특활비는 72억에서 52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단행동 검사장 검찰청엔 영원.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이 속해 있는 검찰청에는 영원. 그러지 않은 검찰청에는 나머지를 나눠주는. 네.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영수증 편바라면 못해요. 네. 네.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저게 있는데, 곤조가 있는데 가만 안 돼. 정청래 이런 거 안 쫄아요. 그 다음에 도란프 핵잠수함 얘기랑 금리 얘기 잠깐만 하면서 오늘 마지막 좀 끝낼게요. 저런 게 있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좀 뜬금없었죠. 우리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걸 왜 했을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이라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과 저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 없이 했을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상황을 이용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모종의 그렇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물밑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 같아요. 왜 제가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가장 관심사는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과 한반도 문제 이걸 풀어가는 게 사실 뭐 시진핑이야 자기가 들었다 놨다 하고 뭐 하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핵 동결이 있어야 돼요. 제 말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어디까지 제 분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계속 만나자고 러브레터를 보내고, 그럼 김정은을 같이 정상회담이나 끌어낼 수 있는 건 과거같이 비핵화가 이제는 안 통하죠. 응? 비핵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회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동결이란 말이야. 핵 동결이라는 것은 너네가 핵무기를 보유한 건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못해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는 인정해주겠다. 그거밖에 없거든. 내가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죠.
지금도 비핵화라 그러면 김정은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게 된 거거든. 그럼 대한민국은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은 미국도 트럼프도 김정은이의 핵을 인정했다.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이 막 들끓겠지.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 너네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얘기했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라. 나는 여론 달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 여론이 핵무장으로 같이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사실상 손을 뗄 수밖에 없으니까. 제 분석은 좀 그래요. 그렇죠? 트럼프는 김정은이 필요한데 김정은을 회의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거는 핵 동결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테고 같이 핵무장하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에게도 핵에 근접한 뭔가를 줘야 되는 게 바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핵 추진 잠수함.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딱 안 그러면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은행 이자가 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이 들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나 정책을 가만 보면요, 대충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주식시장 안정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뭔가를 줘야 된다.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활성화시키려는 거는 그 이면에는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매니아라서 주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확장 정책을 쓴다는 것을 사실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내리게 할 것이고 재정을 풀 건데 이게 주식시장이 죽어있다 보면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지 금리가 내려가서 시중에 돈이 풀릴 때 이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역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어떻게든지 이 돈을 전환시키려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 예로 그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금리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 타격을 입었죠. 사실 금융 사고가 난 거예요. 미국발 금융 사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인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신용이 약한 사람들한테 돈이 갔는지를 알면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자산이 700조야. 700조. 지금 생각해보면 자산이 700조인 금융 투자 회사가 날아간 거예요. 파산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한 건데,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건 뭐라면요, 미국의 신용 등급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프라임 등급이라고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1등급. 그러면 서브프라임이라는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나온 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신용 등급을 얘기하는 게 서브프라임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얘기한 거,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응? 그치? 프라임, 에틸, 서브프라임인데 가장 낮은 등급이란 말이야. 근데 왜 여기까지 왔냐면요,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이제 재정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막 하면 위험성이 있잖아. 어? 그러면 이 은행들도 여기에서 보험을 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서브프라임에 대출한 거,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된 돈들을 모아갖고 이걸 또 상품을 만든 거야. 그게 CD, 뭐 MO.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CDMO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든 거야. 이 낮은 신용 등급에 투자한 돈에 또 상품을 투자하게끔 해서 보험 가치를 들어놓은 거야. 요 대출을 상품화 시켜갖고 여기에서 수익을 보게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CDO, CDO, 그 다음에 CDO1, CDO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험 자산인 거를 아는데 이 위험 자산에다가 이거를 묶어서 상품으로 팔면서 또 돈을 회수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행은 이미 대출이 나갔잖아.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 이 투자한 대출을 묶어서 또 상품으로 팔았다고. 돈을 빌려주고 또 이걸 투자하게끔 하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 부실 대출이 또 부실 대출화되고 부실 대출화되고 부실 대출화되고 그래서 미국의 700조를 갖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순간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보면요 100% 대출을 해줘요. 집이 만약에 10만 불이잖아. 10만 불짜리 주택이잖아요. 100% 대출을 해줘. 100%. 100% 대출을 해줘요. 그럼 왜 100% 대출을 해줬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리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100% 대출을 받아갖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내가 10만 불에 이 집을 샀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11만 불, 12만 불, 13만 불, 14만 불, 15만 불 나가면 한 달에 내가 몇백 불 이자는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갑자기 10만 불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 지금 8만 불, 9만 불, 8만 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집이 이 사람들은 계속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집값만 계속 올라갔으면 이 사람들은 파산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만세를 부르고 나온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은 대출을 받았다가 사실상 내가 더 이상 이 대출 그rum을 못 갚거나 그러면 그냥 집만 주면 면책이 돼요. 우리나라 같이 집은 날라갔지만 그 대출액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은 그냥 손 들고 집 가져가십시오. 나 이거 대출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집도 뺏기고 신용도 나빠지고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요. 그 당시에 빅쇼트라는 영화는 뭐냐면 이렇게 부실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것을 예감을 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배팅을 하는 사람들을 롱이라고 하고 떨어지는 배팅을 하는 사람을 숏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이 금융기관들이 나쁜 짓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집을 막 100% 대출해 주면서 팔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까 CDO라는 그 부실 대출 상품을 막 팔아 제끼면서 이게 곧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서는 또 반대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기 집 막 모기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팔면서 여기서 분명히 언젠가는 하락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서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금리를 내리면 돈이 쏠린다. 그래서 강남, 불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저금리 정책은 확실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사실상 금리를 푼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은 아마 제가 보면 들썩일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고 금리가 나쁘지 않으면
돈은 부동산으로도 흘러 들어가요. 근데 이 언론이 잘못이에요. 만약에 강남에서 집값이 좀 출렁거리면요, 딴 지역은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이 한반도에서 남한 지역에서 강남만 들썩여요. 그 강남 주변에 무슨 동남 여기만 지랄인데 마치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난 것 같이 만든다는 거죠. 제가 보면 진짜 하여튼 지금 시장 금리가 급등이에요. 아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0.25를 내리게 되면 뭐 부동산이 몇 프로가 오른다, 막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이 참 딜레마가 그거야. 집권하면 이 부동산이 들썩이니까. 아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화 빅쇼트까지 나왔네. 하여튼 이 자본이 참 그 이중성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 심각하더라고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뭘 해야지 큰 돈을 벌까.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나 이런 어떤 스매싱, 이런 스캠, 이런 사기들이 횡행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너무 사회에서 코인 대박, 주식 대박, 뭐 이런 불법을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그 인터넷 미성년자들 인터넷 도박 이런 것도 정말 이거 심각한 사태인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도박, 인터넷 도박 중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좀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박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게 정신이 황폐되고 노동력이 상실되거든요. 한 방 잘 찍으면 몇백을, 중학생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100만 원 땄다 막 그러고 지네 방에서 자랑하고 다니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당 뭐 하루에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벌고 그런 일 하겠냐고요. 안 하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